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 생각으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입양 후 양부모가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약 3년 만에 재수감됐습니다. 재판부 재량으로 일부 감형됐지만 집행유예는 선고되지 않은 겁니다.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이뤄집니다. 부작용 발생 시 정부 보상도 분명히 했습니다. 헬스장과 노래방 등 일부 업종 영업 재개에 현장 곳곳이 북적였습니다. 카페에선 1시간 이내로 머무는 게 가능해졌지만 시간이 지나도 퇴거 조치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20억 원이 넘는 지역이 3년 사이 한 곳에서 7곳으로 늘었고 10억 원이 넘는 곳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남희순 민주당 의원의 피소 유출을 사과하고 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에 예비역 군인은 물론 선출직 공무원과 현직 경찰 최소 13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한 해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상당수는 대통령의 생각이 과연 뭘까 하는 궁금증을 남겼죠. 올해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집권 마지막 해이기도 해서 대통령이 이 의문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궁금증이 커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때마침 오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생방송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그야말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소통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기자회견의 본질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는데 일단 관심을 모았던 주제별로 정리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청와대 출입기자로부터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한 뒷얘기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현석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예, 101번 기자님. 예. 문재인 대통령의 6번째 기자회견은 코로나 여파로 현장에 참석한 기자와 화상으로 참여한 기자들의 질문을 번갈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가장 논란이 됐던 이른바 추윤 갈등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갈등이 부각된 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함께 이렇게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인사권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했었어야 했다는 질문엔 임기제가 없다면 징계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선 여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과는 달리 정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징계 제가 이후 뒤늦은 수습이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여권 일각에선 정치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야당은 황당한 논리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관과 총장의 갈등도 민주주의의 반증인 듯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인사권자로서의 사과는 무엇을 사과한 겁니까?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통합을 해칠 수도 있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한 이낙연 대표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어서 이 대표의 입장은 더욱 난처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런 부분 먼저 질문하시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 관련 질문을 예상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 수감이 불행한 사태이고 건강도 걱정이 많이 된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또 사면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대전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nội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다만 적절한 시기가 되면 깊은 고민을 하겠다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사면론을 제기했다 머쓱해진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논의를 매듭짓자고 했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하고요. 대통령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는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5.18 묘역을 방문한 이 대표는 사면론을 철회하라는 시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낙연 대표의 안 하느니만 못한 사면 논란을 조기에 수습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조정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말로 사실상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이 있다거나 시장이 안정돼 있다는 과거 발언에 비하면 상당히 겸손해진 듯 보이지만 서민과 중산층을 절망으로 내몬 부동산 실정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서는 시장의 시각과 여전히 차이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다만 설 명절 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안정화에는 실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으로는 풍부한 시중 자금과 세대수 증가를 꼽았습니다. 예측했던 그 공급의 그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실제 1인 가구의 증가로 주민등록상 세대수는 3년 사이 146만 가구가 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도 지난 정부보다 늘렸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과 비교해 입주 물량이 연평균 12만 호 늘어난 것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입주 물량은 현 정부 실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입주 물량이 늘어난 것은 이전 정부가 사업을 추진해서 돌아온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동안 공급보다는 규제 정책 일변도로 가다가 오히려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48만 8천 호로 2016년 대비 32% 감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단의 공급 대책을 설 이전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하지만 사상 초유의 전세난을 초래했던 임대차 3법 등 규제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고 공급 부족을 초래한 각종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큰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말하면서 입양 취소나 입양아를 바꾸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이를 반품해도 되는 물건 취급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청와대가 이 발언을 해명하느라 오늘 오후 내내 진땀을 뺐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신문의 논란이 된 발언은 아동 학대 예방책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입양을 이렇게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그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또 바꾼다든지. 야권에선 입양아를 물건 취급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딸을 입양해 키우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문제는 입양이 아니라 아동 학대라고 지적했습니다. 10살 제 딸이 행여 대통령님의 말씀을 들을까 봐 걱정입니다. 무책임한 발언으로 이 땅의 입양 가족들은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립니다. 아동 인권단체들도 잇따라 대통령의 인식을 비판하고 나섰고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고 반품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청와대 게시판엔 아이가 양부모에게 죽임을 당한 게 서로 맞지 않아 생긴 일이냐며 사과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아이에게 적합한 가정을 찾아주는 사전 위탁보호제 등을 통해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였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예, 앞서 보신 대로 오늘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는 좀 예상 밖이었죠. 결국 남은 임기는 갈등을 수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이 뭘지 청와대를 취재하는 김복은 기자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가 보통 추윤 갈등이라고 해서 엄청난 기사를 쏟아냈고 또 국민들의 관심도 그만큼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입장 밝힌 게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오늘 회견 준비를 도운 한 청와대 관계자는요, 한마디로 대통령이 윤 총장을 끌어안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추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1월부터 꼬박 1년간 추윤 갈등이 지속된 것을 수습하겠다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 그동안 추 장관을 비롯해서 여권 전체가 윤 총장 찍어내기에 매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통령의 오늘 발언으로 이런 문제는 좀 정리가 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달 초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 저희도 보도해드렸지만 윤 총장의 의견이 이번 인사에 상당 부분 반영될 거라는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 그동안 윤 총장 그만두라고 목소리 높였던 여권 인사들도 좀 머쓱하게 되긴 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원의 이제 탈원전 감사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민감한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뭡니까? 예, 먼저 해당 발언을 들어보시죠. 예. 이번의 또 감사는 이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그동안 여당이 줄기차게 제기해온 정치감사 주장도 문 대통령이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준 걸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권에서 비판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는 모양새를 취했고 또 그러나 반대로 사면론을 꺼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좀 냉랭하게 잘라버렸다 이런 느낌도 들더군요. 예,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예. 민주당 내에서도요. 오늘 회견의 최대 피해자가 이낙연 대표다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 하락으로 고민이 컸던 이 대표로서는 본인이 승부수로 던졌던 이 사면론으로 역풍만 맞게 된 셈이죠. 예. 다만 이 대표가 제안했던 이익공유제와 또 당헌 개정을 통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에는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자, 이 보궐선거 공천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입장을 냈는데 조금은 제가 듣기에는 공격적으로 들리던데 과거 발언하고 비춰보면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문 대통령은 당대표였던 2015년에 중대한 혐의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는다 이런 당헌을 만들었었죠. 예. 당시 재선거 때도 직접 상대방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재선거 하는데 예산만 수십억 듭니다.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집니까? 후보 내지 말아야죠. 자, 그런데 오늘은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들의 성비비로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는 거를 두둔한 겁니다. 예.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원이라고 그것이 무슨 신성시 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말이 바뀐 건 분명하군요. 북한이 최근 야간 무력 시위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무장을 강화하는 건요, 비핵화 협상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거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왔던 3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방어훈련의 성격이라면서 강행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틀 뒤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기자회견 오늘 말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어쨌든 좀 변화가 보이는 건 분명해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김복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렸지만 결과적으로 형량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점을 감안해서 양형 기준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 86억 8천만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며 묵시적이지만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하겠다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위법 행위까지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진 못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며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이 부회장은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 2018년 2월 항소심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1078일 만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며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던 지난 결심 공판 때와 달리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선고 내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자 크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이 열린 법정 안팎의 분위기는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굳은 얼굴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선고 앞두고 만일의 상황 대비해 그룹에 대응 지시하신 게 있으실까요? 법정 안에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잠깐 주위를 둘러본 뒤 재판장이 입장하기 전까지 내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재판장의 말에 눈을 질끈 감았고 결국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자 크게 한숨을 쉬며 바닥을 쳐다봤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재판부를 향해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발언 기회를 줬지만 이 부회장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한 뒤 재판부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선고 내용이 알려지자 법원 밖에 있던 삼성 해고 노동자는 환호했습니다. 삼성 규탄한다! 법이 삼성을 이겼습니다!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양형제도를 남용했다는 논평을 냈고 경실련은 솜방망이 쳐버리며 기회주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재판부가 대국민 사과와 경영권 승계 포기 약속을 받은 뒤 법정 구속했다며 법치주의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자, 이로써 삼성은 3년 만에 다시 총수 공백 상황을 맞았습니다. 삼성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던 신사업들에 대한 제동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연주 기자가 나와 있군요. 네, 삼성 서초사옥에 나와 있습니다. 분위기는 짐작이 갑니다만 삼성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까? 삼성은 공식 입장을 별도로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선고 직후 삼성 관계자의 첫마디는 참담하다였습니다. 3년 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당시에 답답한 상황이 재현됐다는 건데요. 삼성으로서는 재판부에서 요구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고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한 만큼 이 부회장의 법정 구속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번 선고가 경영권 승계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삼성의 의사결정 구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사실상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열사별로 전문 경영인과 이사회를 중심으로 경영을 책임지고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이 이끄는 사업지원 TF가 그룹 전반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스템 반도체, AI, 그리고 5G와 바이오 분야 성장 동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등 삼성 관련 주가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정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구속 판결은 안타깝다며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성명을 냈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들도 최고 결정권자의 부재로 경쟁 기업과의 사투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삼성 서초사역에서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예, 앞서 보셨던 법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2년 6개월 실형이라는 선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는 사회부 이채연 기자에게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집행유예 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도 많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집행유예를 많이 예측을 해오기는 했습니다. 예. 근거 중에 하나는 이른바 재벌 재판에 자주 등장했던 사모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재벌 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주로 선고가 된다는 건데요. 이 부회장의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도 모두 실형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여기서 징역 3년인 이유는 징역 3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최저 한도인 3년을 네. 선고하고 그 이상은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고 집행유예를 그동안 쭉 내려왔다는 건데, 네. 자,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3년보다도 더 낮은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집행유예는 내리지 않은 그 이유는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원이 고심 끝에 그 중간 지점을 선택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에게 인정된 뇌물 금액은 86억 원인데요. 대법원 양형 기준에는 이게 50억 원 이상일 경우 하한선이 징역 5년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회장의 경우 2년 6개월의 형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건 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게 법관 재량에 따라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장량 감경이란 제도를 한 건데요. 예.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형량을 낮추면서도 오히려 집행유예 대신에 실형을 선고해서 법정 구속을 했는데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은 건 재벌 봐주기라는 지적을 감안한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는 낮지만 재벌 총수에 대해 관대하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악습을 끊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판부의 직권으로 일정 부분 형량은 이제 낮춰줬는데, 네. 어쨌든 집행유예 내리지 않고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는데, 그렇다면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뭡니까? 네. 뇌물 공여의 능동적 성격이라는 부분을 크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판결문을 보면요.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은 직무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라는 청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판단입니다. 예, 그동안 삼성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재판부가 권고한 준법감시위원회, 이게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네. 이게 이제 재판부가 먼저 제안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형량에 별 영향을 이제 미치지 못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재판부가 이게 실효성이 없고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예. 오늘 50쪽 분량의 판결문 중에 10쪽이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은 범죄 발생 후 준감의를 마련을 했는데 이걸 감형사유로 참작을 하려면 매우 우리가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했다, 이렇게 예.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업들도 유죄를 받고 그제서야 제도를 도입해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예, 참 어찌 보면 이제 모두가 피해자인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로 이제 국민들이 재판보는 이런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채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진행 상황 짚어봅니다.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사전 예약이 이루어집니다. 또 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접종 대상자는 접종 날짜와 장소를 안내받게 될 텐데요. 정부는 부작용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정부는 범부처가 참여하는 대응 추진단을 구성해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부처별 역할은 허가는 식약처가, 수입은 국토부가, 보관과 유통은 국방부가, 그리고 지자체 접종 지원은 행안부가 맡습니다. 다음 달부터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받기 위해 관련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접종 대상자는 예약, 접종 일정과 장소에 대한 안내, 접종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보상할 계획이라며 피해 보상 심사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백신 예방접종 계획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3차 유행을 확실히 진정시킨 뒤 접종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최대 변수인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2명이 추가됐습니다. 한 명은 남아공, 다른 한 명은 브라질 입국자인데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월 10일에 입국하신 분이고 그 출발지는 브라질, 경유지는 독일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TV조선 황명길입니다. 오늘부터 헬스장과 노래방 등 일부 업종 영업이 재개됐죠. 이 현장은 북적였는데 노래방의 경우 빈방을 찾기가 힘들 정도여서 우려를 감추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집합 금지가 계속되고 있는 업종에서는 오늘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6주 만에 문을 연 노래방엔 이용객의 발길이 줄을 이었습니다. 노래방 연다는 소식에 와봤는데 친구들이랑 놀 생각이 좀 신나고 재밌을 것 같아요. 한 달 반 만에 영업이 재개된 코인 노래방입니다. 손님들이 꾸준히 찾으면서 빈방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헬스장도 모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일단은 찌뿌둥했던 몸을 조금 이제 더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텅텅 비었던 카페들도 3, 4, 5 만난 고객들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반면 여전히 집합 금지 대상으로 묶인 유흥업소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업주들 한계점에 도달했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차별적인 영업 정지를 즉각 처리하고 형평성 맞게 방역 지침을 보완해가지고 전국 유흥주점 중앙에는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겠다며 집단 행동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문을 열게 된 카페와 학원에서도 우려스러운 상황은 벌어졌습니다. 이 1시간 이내로 머무르는 게 가능해진 카페에서 누가 얼마나 있었는지 주인도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제한 조치가 의미 없는 거는 당연한 상황이었고 이 밖에도 몰래 규정을 어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영업 재개 현장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카페 손님 대다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화를 나눕니다. 일행이 있을 경우 1시간 이상 매장에 머물러선 안 되지만 제지하는 직원도 없었습니다. 방역 지침상 샤워가 금지된 실내 헬스장에서도 땀에 젖은 고객에게 거절하기 곤란하다며 몰래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광고에서 혹시 보실 수 있을까? 아니면 빨리 하고 나오실게요. 마스크 착용을 놓고 업주와 마찰을 빚는 고객도 있었습니다. 학원가에선 음식 섭취에 음료가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놓고 제각기 다른 안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원에서는 아예 음료를 못 마십니다. 음료까지는 음식물 섭취하고. 방역 지침상 학원 안에선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고통을 감안한 규제 완화가 자칫 방역 불감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별로 제한 조치를 만들어놨죠.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일부 업종의 강한 반발에 영업을 허용하는 등 예외는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예외가 영업 정지 업종에는 더 큰 허탈감을 불러온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박상준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 내 취식도 풀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상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영세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과 집회 등으로 반발하는 업종만 풀어줬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이 때문에 집합금지 업종 업주들의 반발은 더 커질 전망인데 정부가 반발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방역 정책에 이제 좀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1월 초 겨울철 장기 유행에 대비해 지침을 5단계로 세분화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평균 환자가 1000명을 넘었지만 3단계로 격상하지 않았고 이전에도 2단계 플러스 알파 등 핀셋 조치만 내놨습니다. 정작 중요한 단계별 의료 대응책은 빼놨습니다. 5개 단계 다시 개편해야 되고요. 단계별로 의료 대응에 대해서 다 빠져 있어요.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건지도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방역당국은 개인 간 전파가 높았던 3차 유행의 특성을 담은 새 거리두기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하루 종일 수도권에 한방눈이 오락가락했는데 내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영하 20도 가까운 강추위가 예보돼서 출근 시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날씨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자, 노도일 기자, 저녁부터 공기가 꽤나 차갑던데 현재 기온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도, 체감 기온은 영하 12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밤 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더 떨어질 전망인데요. 내일 아침 서울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 체감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2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전 내내 오락가락했던 한방눈은 오후 들어 그쳤는데요. 서울 지역의 경우 낮 1시쯤 대설주의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눈이 물러나는 대신 강추위가 찾아들었습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 중부지방과 경북엔 한파특보가, 경기 동부와 영서 지역엔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더 춥습니다. 대관령의 경우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철원과 파주도 각각 영하 19도와 17도까지 떨어져 체감 기온은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강추위는 모레까지 지속되는데요. 서울시는 계량기 동파 발생 위험도를 경계에서 준심각 단계로 올려 보온덮개 설치 등 한파 대비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동파 신고 급증에 대비해 긴급 복구 인원도 162명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수도권은 예보보다는 눈이 적었습니다마는 충청과 호남 등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고속도로 곳곳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트럭이 눈 쌓인 중앙분리대 화단 위에 걸쳐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대전에서 2.5톤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와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저렇게 사고 났어요? 시내 곳곳에서 자동차가 헛바퀴를 돕니다. 계속 밟아요. 어젯밤부터 시작한 눈은 전북 순창에 13.4cm, 고창 12.7cm, 충북 제천 10.7cm, 대전엔 6.7cm가 쌓였습니다. 강추위에 내린 눈이 얼면서 고속도로 미끄럼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5분쯤 호남고속도로 익산 IC 근처에서 구중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오후 3시쯤에는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나들목 근처에서 차량 14대가, 비슷한 시간 3km 떨어진 곳에서도 12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두 사고로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지면서 그걸 발생한 건데. 강풍과 풍랑특보도 겹치면서 김포와 제주, 광주공항 등 전국에서 항공기 8편이 결항됐고 인천과 포항, 여수 등지에서는 여객선 58척이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이달 들어서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건 오늘까지 벌써 3번째입니다. 오는 24일에도 전국에 폭설이 예보됐으니까 이 한파와 폭설이 꽤 잦은 것이기도 한데 문제는 앞으로 한반도에 이런 극한 기후가 더 자주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서영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반도 아래 저기압대가 형성되더니 북동진해 우리나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증기를 머금은 이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 오는 24일을 전후해 또다시 많은 눈이나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서울의 대설주의보는 이달 들어 지난 6일과 12일 그리고 오늘까지 3차례나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작년보다 북극의 고온 현상이 심해진 게 원인입니다. 해빙이 녹으면서 북극 진동이 남북으로 커져 찬 공기가 내려오고 저기압이 빠져나가지 못해 주기적으로 눈구름을 만드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극한 기후가 더 자주 나타날 거라는 점입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한반도의 기온이 60년 뒤 7도가량 높아지고 폭염은 4배, 집중호우는 3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많은 탄소 배출 정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 또는 더욱 심해진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매우 강한 한파 그리고 매우 많은 대설의 정도가 지금보다 더욱더 강해지면서 다만 탄소 배출을 줄이면 기온은 2.6도 상승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제주에서 다소 황당한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중장비 면허도 없는 한 남성이 훔친 중장비로 현금 인출기를 부수려다가 제대로 부수지도 못하고 덜미를 잡힌 건데요.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착기가 어두운 도로를 달립니다. 굴착기에 눌린 현금 인출기 부스는 철골이 휘고 유리도 깨졌습니다. 35살 A씨는 지난 16일 새벽 3시쯤 제주 서귀포에서 훔친 굴착기로 식당 주차장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 부스를 파손했습니다. 현금 인출기를 부수고 돈을 훔치려 했지만 부스조차 제대로 부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핸드폰 후라시를 비치면서 보고 다시 올라가서 한 번 또 타격하고 또 내려와서 주위를 빙글빙글.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12시간 만에 집 근처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7km 떨어진 마을에서 굴착기를 훔쳐 면허도 없이 운전했습니다. A씨는 생활고와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노상에 있는 그냥 훔친 겁니다. 굴삭기를 내리꽂은 거죠. 개인비 때문입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남 의원이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과받을 기회도 또 용서할 기회도 다 앗아갔다는 게 이유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는 남인순 의원과 시민단체 김모 대표, 그리고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등 3명을 지목했습니다. 당시 사건 내용을 박 전 시장에게 전달한 사람들입니다. 피해자는 계획대로 박 전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박 전 시장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적인 절차를 밟아 사과받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모든 기회를 3명이 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3명이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자신을 2차 가해 속에 방치했다는 사실이 원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남인순 의원에게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명예를 훼손시켰고 심각한 2차 가해가 벌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했다며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또 국회의원은 자기 진영을 보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특히 남 의원의 자리는 여성과 인권의 대표성을 지닌 자리라며 지난해 7월 그 가치를 포기한 남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검찰과 법원, 인권위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아파트 거래 가격 평균치가 10억 원을 넘는 지역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읍면동 기준으로 평균 매매 가격이 20억 원을 넘는 곳도 7곳이나 됐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은 지 35년 된 서울 압구정동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전용 84제곱미터형 아파트가 지난달 3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새 1억 원이 올라 신고가를 다시 쓴 겁니다. 조합 설립이 되면은
조합원이 명의 변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매입을 해야겠다 하는 분들이 이제 움직이시는 거죠. 지난해 서울 압구정동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29억 9천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지역은 읍면동 단위로 2017년 한 곳에서 지난해 7곳으로 늘었습니다. 고가주택의 상징이던 10억 원 초과 지역도 34개 동에서 113개 동으로 3년 새 3.3배 이상으로 훌쩍 늘었습니다. 분당과 위례, 광명 등 수도권 지역이 새로 포함됐고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동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주택 고가 현상이 어느새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서울 강남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중저가 지역까지 확산되는 전반적인 키 맞추기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세가 안착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양도세 중과 등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얼마 전 부산 해운대 한 아파트에서 41세대가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시행사가 공급계약이 무효라며 분양가를 돌려줄 테니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 반값에 집을 뺏길 처지가 된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분양한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41세대가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으로 분양받았습니다. 시행사는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재분양하겠다며 적발된 41세대에게 5년 전 최초 분양 금액을 돌려줄 테니 집을 비우라고 요구했습니다. 5억 5천만에 분양된 이 아파트는 지난해 8월 11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부정 청약을 모른 채 아파트를 산 40세대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아이들도 여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이 동네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지자체는 피해 주민 보호를 위해 시행사의 재분양 허가를 거부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분양권 전매자들은 선의의 피해자라며 공급 계약을 유지하라는 공문을 시행사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에서는 이들 40세대를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행사 측은 오늘 법의 취지에 따라 부정청약 공급 계약 취소를 추진하겠다며 피해 구제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정청약 피해 방지법을 토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의사당 폭동에 현직 경찰 여럿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에 따라 내부 공격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워싱턴 DC에 배치된 주 방위군 전체 신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화 같은 현실입니다. 보도에 유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의사당 폭동 당시 모습입니다. 줄을 맞춰 앞사람의 가방에 손을 얹고 계단을 오릅니다. AP통신은 이는 군에서 쓰는 전투 대형의 하나로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폭동에 참여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And that is the association of some members of the military and some law enforcement officers with white supremacist and far-right militant groups. 군모를 쓰고 의사당에 진입한 한 남성은 예비역 공군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직 경찰 13명이 폭동에 가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뉴멕시코주 오테로 카운티의 위원 한 명도 가담했는데 이 위원은 카운티 회의에서 총을 들고 워싱턴에 가 바이든 취임에 반대할 거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극단주의 성향을 가진 내부자가 공격을 할 수도 있어 취임식 당일 경비에 투입될 주 방위군 2만 5천 명 전원에 대해 신원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o every guardsman takes an oath. As we've seen, sometimes the enemies are a little closer to home. 워싱턴 DC 건물은 전시 수준입니다. 권총과 탄약 37발을 지니고 의사당으로 향하던 남성이 체포됐고 경찰의 4층에 의사당에 들어가려고 한 여성도 붙잡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미 국경을 향하는 중남미 이민자 행렬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이 행렬을 막으려는 군경과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도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군인과 경찰의 저지선을 필사적으로 뚫습니다. 매캐한 최루가스가 터지고 도망가는 이들을 몽둥이로 마구 때립니다.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중미 과테말라 남쪽 온두라스 국경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온두라스 이민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과테말라 군경이 충돌했습니다. 코로나는 번져가고 두 차례의 허리케인까지 겹치면서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자 험난한 미국행을 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닫혔던 국경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했습니다. Con él podamos tener refugio en Estados Unidos, podamos tener una entrada libre, podamos tener trabajo para darle una vida mejor. 과테말라 국경을 넘어서더라도 미국까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두 번째 관문인 멕시코는 이미 국경에 군경을 대거 배치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충돌 사태로 바이든의 이민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역대급 한파에 옷 내부에 열을 내는 발열조끼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뜨거워져서 화상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떤 제품이 문제인지 김주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백팩처럼 매거나 얇은 조끼 형태로 내부에 발열 장치가 있어 최근 인기를 끄는 발열조끼 제품들입니다. 한 발열조끼 제품 표면에 센서를 부착하고 온도를 측정해 보니 58도까지 올라갑니다. 시험 결과 일부 제품의 표면 온도가 의료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열조끼 중 판매 상위 1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4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훌쩍 넘어 뜨거워졌습니다.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의류 표면이 50도 이상 올라간 상태로 장시간 접촉하는 경우 저온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가 확인된 4개 업체는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다른 의류에 색이 묻어나고 안전 표시 사항을 누락한 제품들도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발열 부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발열 유지 시간이 짧아지는 등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에 맞는 배터리를 사용하고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한국체육계의 수장을 뽑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기흥 후보는 오늘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46.4%의 득표율로 이종걸, 강신욱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이기흥 회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저건 또 무슨 꽃이지? 수채화처럼 맑고 고운 이야기 황순원의 소나기에서 소녀가 산비탈에 핀 치꽃을 가리킵니다. 꼭 등꽃 같네. 서울 우리 학교에 큰 등나무가 있었단다. 소녀는 치꽃을 따려다 그만 미끄러져 다치죠. 그리고 소년이 따다준 치꽃은 둘을 이어준 마지막 꽃이 됩니다. 소녀가 말했던 치꽃과 등꽃은 닮은 데가 있습니다. 둘 다 콩과의 덩굴 식물입니다. 하지만 덩굴이 감고 올라가는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우갈 좌등, 칡덩굴은 오른쪽으로,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고 오르죠. 그런 칡과 등이 뒤엉키면 여간에선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칡갈자, 등나무 등자를 써서 바로 갈등입니다. 지난 4년 대한민국은 이념과 정파로 얽히고 설킨 우갈 좌등의 갈등에 꽁꽁 묶여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결자해지라는 말도 있듯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갈등을 끌어내 집착과 속박에서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해입니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 통합을 해친다며 이낙연 대표가 띄웠던 사면론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가 연말에 대통령을 만나 국민 통합을 요청하면서 대통령 의중을 살폈다던 얘기도 붕 떠버렸습니다. 결국은 지지층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에드벌룬을 띄웠다가 서둘러 바람을 빼버린 형국이 됐죠. 대통령의 신년 회견은 새해 새 희망보다 제자리 걸음에 가까웠습니다. 주택 공급을 거듭 말하면서도 부동산 규제는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갈등은 관점과 견해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민주당헌 개정은 당원 뜻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말한 데서는 허탈감이 듭니다. 급기야 한미 군사훈련까지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코로나 때문에 소통이 어려웠지만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이 많았다고도 했습니다. 이 말 역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미움은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1년도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미움과 증오가 모래처럼 쓰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또 한 해 치과 등나무에 칭칭 감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운명인 듯합니다. 1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도돌이표 신년회견이었습니다. 내일은 눈이나 비 소식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는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 다시 강추위가 예상되는데요.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 2도에 머물면서 중부 지역은 종일 영하권인 곳이 많겠습니다. 목도리나 장갑, 모자를 착용하는 것만으로 체감온도를 최대 5도가량 높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내일 꼭 따뜻하게 입으셔야겠고요. 한파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파는 반짝 한파에 그치겠습니다. 모레 낮부터 추위가 풀리겠고요. 이후에는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월 18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